제가 요청받은 강의 주제가 이제 2022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 이런 부분이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보과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을 이렇게 1시간 또는 1시간 반으로 소개하기에는 상당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또 거기에 맞춰서 핵심적인 부분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사실은 지금 뭐 지난 여름에도 또 1학기에도 그렇고, 대성교육과정 뭐 핵심 교원, 선도 교원 면서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또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될 테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보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어, 지금 거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저보다 선배 선생님도 계실 거고, 뭐 동료 선생님이나 후배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저 역시 21년 차 되는 이제 어찌 보면 좀 중견층이 되었네요. 그런 정보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개정 정보교육과정이 뭘 의미하고 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저의 고민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출장이 250번이었어요. 네. 출장이 250번이라는 이야기를 저희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복무감사가 왔는데, 이제 출장 나간 사람들, 좀 출장 연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출장 횟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근데 올해는 더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 저희 교장 선생님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 표현도 쓰시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저를 못하게 하시는 분이 그런 건 아닌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정말 요즘 이 정보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뭐또 에듀텍 교육, 뭐 이런 다양한 키워드로 이 정보 교육과 관련된 또는 정보 교육에 직접적으로 좀 국한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관심들, 사회적 관심들, 또 교육계의 관심들이 광범위하게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또 학교 밖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학교 안에서는 잘 하나, 뭐 이런 궁금증을 좀 갖고 계시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랑 뭘 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다른 강의에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또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또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당연히 우리 교과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컴퓨팅 사고력이잖아요. 컴퓨팅 사고력은 이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이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을 학생들과 좀 풀어가요. 그중에 제가 정말 많이 소개하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 숨겨진 타워, 히든 타워 문제를 먼저 한번 공개해 보겠어요. 이 문제는 제가 자료와 정보 2단원을 가르칠 때 학생들하고 같이 풀어보는 문제예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이죠. 빈칸에 알맞은 그림을 그려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 뭐 일종의 패턴 찾기 문제라고 해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문제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수학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빈칸에 알맞은 그림을 그려라 하는 이제 그런 문제잖아요. 이제 여기에 뭔가 그림을 그리려면요. 이 앞쪽에 있는 타워들, 이 뒤쪽에 있는 타워들 있잖아요. 이 녀석들의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바로 보이는 게 좀 있죠. 공통적인 속성들인데요. 일단 색깔이라는 속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색깔이라는 속성으로 이 타워들을 다시 표현해보면 추상화를 하는 거죠. 얘는 파란색, 얘는 검정색, 얘는 노란색, 얘는 빨간색, 초록색, 타, 검, 녹발초, 또 타, 검, 녹,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빨간색, 레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봤더니 꼭대기의 모양이라는 속성이 좀 있네요. 그렇죠? 이 꼭대기의 모양을 보니까 얘는 뾰족하고 막혀 있고, 뾰족하고 막혀 있고, 뾰막, 여기는 뾰족한 모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봤더니, 여기 있는 타워들이 서로 다 닮음이에요, 닮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만 알면 되는데, 이 색깔이나
꼭대기의 모양에 비해서 높이는 좀 특정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도 시간을 좀 주면 이 노란색과 이 초록색 타워 이 두 개의 한 중간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2019년에 헝가리에 이제 출장을 갔을 때 어떤 교수님에게 들었던 문제예요. 세상에 그 교수님의 아들이 이 문제의 답란에 뭐라고 적었냐면 바나나를 하나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은 당연히 틀렸다고 했나 봐요. 바나나가 어떻게 답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이거 바나나가 맞다고 굉장히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에게도 이 왜 바나나가 정답인지를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 점점점이 있고 여기 뒤에 점점점이 있어요. 이 점점점이 우리는 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점점점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안에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앞쪽과 뒤쪽에도 반복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활용하는 저 점점점. 그러니까 이 안에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규칙이 글쎄 모르겠지만 뭔가 정해진 규칙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규칙이 앞뒤에도 반복된다.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점점점은 여기 있는 타워들 있잖아요. 이 타워들이 이 앞에도 이 뒤에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의미한다. 타워의 양이 굉장히 많다. 두 번째는 타워의 양이 많으니까 종류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양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세 번째는요. 양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워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양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성이 된다면 여기에 바나나 하나를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이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이 앞, 이 뒤에.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완성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바나나를 넣고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니까 이걸 묶음으로 해서 앞에 뒤에도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타워의 양이 굉장히 많고 볼륨이 크다고 하죠. 종류가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하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산되고 있다. 벨로시티가 크다고 합니다. V가 세 개죠. 느낌 오셨어요? 네, 빅데이터의 속성입니다. 빅데이터를 이해하는 아이는 이것이 어떤 하나의 규칙,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 아니라 이 안에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가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해할 줄 알고 또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이 문제를 학생들이랑 풀어볼 때 굉장히 학생들도 재밌어하고 놀라워했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빅데이터일 때 얼마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를 선생님들께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 처음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놀라실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눈금이 없는 물통입니다. 진짜 눈금이 없죠. 원래 이런 생수통에 눈금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4리터고 얘는 7리터래요.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의 눈금 없는 물통을 이용해서 이것만을 이용해서 잴 수 있는 양의 개수가 이 중에 몇 개를 잴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저는 언제 이제 가르치냐면 추상화, 현재 상태, 목표 상태를 할 때 이 문제가 정말 좋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볼게요. 7리터짜리. 그런 다음에 그 가득 채운 물을 이쪽에다 이렇게 부어요. 그럼 이렇게 채워지겠죠? 언제까지 붓냐면 딱 넘치지 않을 때까지. 자, 그럼 이쪽에 얼마 남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3리터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학생들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바로 캐치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걸 해봤으니까 이제 반대로 가는 것도 해봐야죠. 이쪽을 가득 채워서 이쪽에 부어요. 그럼 요만큼 채워지겠죠? 또 가득 채워서 부어요. 넘치지 않을 때까지. 그럼 이쪽에 1리터가 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저 5개 중에서 되는 게 몇 개인지를 하나하나 검사해서 세면 되는 거구나. 그럼 현재 상태라는 건 하나도 재지 않은 상태. 목표 상태라는 건 5개를 모두 잰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현재 상태라는 건 아직 잴 수 있는 게 0개인 상태. 목표 상태라는 건 그게 이 문제의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좀만 하면 될 것 같다 싶으면 아, 이건 되는 거라고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 이건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라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답을 보면 틀리게 되죠. 이런 문제가 저희를 곤란하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틀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문구이 없다라는 것에 주목해 주십시오. 선생님들 만약에 여기에 눈금이 있다면 이건 정말 쉬운 문제라는 걸 이해되세요? 이게 눈금이 있다면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지금 눈금이 없는 게 문제죠. 자, 이때 현재 상태를 눈금이 없는 상태로 둬보자면 목표 상태는요? 눈금이 있는 상태로 둬보자요. 왜요? 눈금만 있으면 이거 다 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눈금만 찾으면 되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가야 되니까 이 눈금을 찾기만 하면 이 문제는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럼 눈금이 뭐냐? 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한 칸 한 칸이 눈금이죠. 이 한 칸 한 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1cm나 1mm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딱 봤더니 대박이죠. 뭐가요? 이 5개 중에 나머지 애들의 눈금이 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1리터죠. 1리터만 가능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아까 기억하세요? 여기다가 붓고 이쪽에 또 이쪽에 부은 다음에 한 번 더 부어서 넘치지 않을 때까지만 하면 이쪽에 1리터가 남는다는 사실. 자, 눈금을 찾았습니다. 눈금이 없는 상태, 눈금이 있는 상태. 눈금을 찾아라. 그랬더니 찾았네요. 이 문제의 정답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 5개 모두 다 됩니다. 5개 모두 다가 어떻게 되는지 해볼 필요도 없어요. 왜요? 눈금만 있으면 이거 다 잴 수 있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저희가 눈금을 찾았잖아요. 그 1리터. 제가 이 문제를 학생들하고 이제 풀었던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 현재 상태, 목표 상태를 추출하는 것이 뭔가 공식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지금 이 문제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이 상태 분석만 제대로 해도 이렇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 문제 실제 정답이 5개 모두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한 건지는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도 학생들이랑 풀어봐요. 아마 이 문제도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 정사각형의 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를 나누어서 해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16개의 점이 있어요. 이 중에서 서로 다른 4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이 모두 몇 개입니다. 결국 이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 4개 찾아가지고 연결해서 정사각형을 찾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지만 열심히 풀어놓고 틀리기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실수를 하기 때문이죠. 이때의 실수라는 건 뭐냐면 찾은 걸 또 세거나 아니면 안 찾았는데 빠뜨린 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서로 다른 4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이잖아요. 결국 이 정사각형은 모두 다른 거일 텐데 선생님들 정사각형이 다르다는 게 뭐가 다른 걸까요? 정사각형은 4변의 길이가 같고 4각의 크기가 모두 90도인 사각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사각형이 서로 다르다는 건 결국 한 변의 길이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문제를 나누는 거예요. 일단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만 찾아봅니다. 애들도 금방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 변의 길이가 1인 게 9개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걸 찾는 게 바로 눈에 보이죠. 4개예요. 그 다음에는요, 한 변의 길이가 3인 걸 찾아요. 그러면요, 이건 1개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풀어도 풀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푸는 것보다 이렇게 문제를 나눠서 풀면요, 문제를 더 빨리 풀기도 하고요. 그리고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적어지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의 정답은 14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에는 제가 약간 트릭을 써놨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있는 점선 보이시죠? 이 점선은 원래 이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같다는 걸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그런데 이 점선 때문에 우리 눈에 이 대각선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핵심 요소라는 게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제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걸 학생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 문제에 원래 점선이 없는데 제가 점선을 그었어요.
되게 애들이 저한테 정말 아주 나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선으로 하면 바로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보이잖아요. 헐 대박. 그러면 이제 이 정사각형 길이가 루트 2인데요.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루트 2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 짧은 대각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게 4개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럼 정답이 14개냐? 아니죠. 여기서 멈추는 아이들은 좀 안타까워요. 왜요? 1에서 2로 늘려봤고 2에서 3으로 늘려봤으니 대각선도 이렇게 늘려봐야 되는 거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아, 여기를 늘렸으면 이쪽도 늘려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긴 대각선 루트 5죠. 이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2개가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칸만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되죠. 그 다음에는요. 또 늘려야 돼요. 이렇게 또 늘려봐야 돼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얘는 점이 16개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겠구나. 정답이 이거라는 거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0. 무려 20개나 위안의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애들 깜짝 놀래요.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과학고 학생들하고도 풀어봤어요. 과학고 학생들 중에서 맞힌 학생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푸는 거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나누어서 푸는 거. 그리고 나누려면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겠어요? 그리고 나눌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를 뭐 학생들이든 아니면 일반계 학생들이든 아니면 뭐 중학생들이든 다양하게 풀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게요. 아마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많이 하실 텐데요. 하이퍼즐이에요. 그죠? 그럼 아마 현재 상태는 이거, 목표 상태는 이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실 텐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잘 보십시오. 이게 현재 상태죠. 이게 목표 상태죠. 이렇게 해서 2개가 다르지? 그러니까 발생하는 게 문제야. 그럼 2개를 같게 만들면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죠. 그 같게 만들 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빈칸이 어디 있는지랑 또 어느 게 이동 가능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동 가능한지 이런 게 이제 핵심 요소일 거고 그렇게 해서 이동해 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상태 분석을 할 때 한 가지 또 봐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2개가 다른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다르면 얼마나 다른가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를 비교해 봤을 때 2번은 이미 똑같은 상태인 거 맞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3번도 지금 똑같죠? 우리 6번도 똑같죠? 7번도 똑같죠? 그러니까 4개는 이미 똑같아요. 다른 거는요? 나머지 4개의 숫자와 하나의 빈칸만 다른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이퍼즐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이퍼즐 문제가 1층부터 8층까지 올라가는 계단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개의 숫자를 재배치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4개의 숫자만 재배치하면 되는 이미 4층까지는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상태를 분석을 할 때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가 다르다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둘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면 이 문제의 난이도를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걸 난이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다음에 말만 하지 말고 직접 풀어보면 좋겠죠. 아마 선생님들 이 컴가사에도 어떤 선생님께서 이거 올려주셨을 텐데 이걸로 저희 학생들 이렇게 문제 풉니다. 문제 어떻게 풀어요? 뭐 간단해요. 1을 여기다 갖다 놓는 것만 해보자. 나머지 신경 쓰지 마. 1만 갖다 놓자. 1만. 됐다. 한 계단 올라갔죠. 그 다음엔 2를 여기다 갖다 놓는 것만 하면 되죠. 2를 갖다 놓는. 그 다음엔요. 3이 여기 있죠? 3을 1로 갖다 놓으면 돼요. 갑시다. 선생님, 근데 이걸 안 움직이고 3을 갖다 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걸 움직이더라도 이 2개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3 올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갈 수 있죠. 4 가고요. 그 다음에 5가 이제 일로 가야 되죠. 5가 가려고 이렇게 돌려야겠죠. 이렇게 돌려야겠죠. 그 다음에 또 6이 6자리로 가고, 그렇게 하면, 네, 이제 8만 일로 오면 되는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저희 학생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요. 이 문제, 여기 지금 둘, 넷, 여섯, 일곱 개. 굉장히 잘 큽니다. 굉장히 잘 큽니다. 얘네들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해본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고 잘 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다가 이런 퍼즐을 사왔어요. 여기나 없는데 뭐 16퍼즐, 20퍼즐, 36퍼즐. 여기 지금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저희 학교 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문광쌤 포함해서. 저희 학교는 이런 퍼즐들이 막 있어요. 창가에 막 쌓여 있어요. 애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풀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푸냐면요.
이것도 똑같이 1을 갖다 놓고 2를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풀어요. 이 36퍼즐도 마찬가지죠.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푸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이 위쪽은 잘 맞춰져요. 왜냐하면 자유도가 더 크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 쪽이 잘 안 맞춰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이거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알 텐데요. 여기까지 딱 맞췄는데 요 밑에가 안 맞아 있으면 맞출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또 찾아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랬을 때 제가 씩 웃으면서 아이들한테 마법을 한번 보여줍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아이들 앞에서 직접 풀어줬어요. 얼마 만에 풀었냐면 아이들한테 한번 섞어보라고 하고 시작하고 타이머 돌려서 35초 정도만 풀었습니다. 35초만.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퍼즐들은요, 하이 퍼즐을 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 무슨 말이냐면, 요 퍼즐 있잖아요. 이걸 요렇게 나눠서 풉니다. 보이세요? 나누니까 8퍼즐 4개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퍼즐을 갖다 주면 제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맞추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이쪽에 가야 되는 숫자만 먼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야 되는 숫자만 갖다 놓습니다. 또 이쪽에 갖다 놔야 되는 숫자만 갖다 놓고 또 이쪽에 갖다 놔야 되는 숫자만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8퍼즐 4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래서 정보를 배우는 거구나. 그렇게 재미있게 정보 수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정보 과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한 거죠. 컴퓨터 과학이 뭐냐? 라는 말에 대해서 에즈거 다이스트라라고 하는 최단경로 알고리즘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저는 늘 마음속에 좀 새겨진 말인 것 같아요. 컴퓨터 과학은 더 이상 컴퓨터에 대한 학문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천문학이 망원경에 대한 학문이 아닌 것과 같다. 천문학이 망원경에 대한 학문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천문학자가 문제를 해결할 때 망원경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천문학을 배울 때 망원경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마 뭐 과거나 영재고 학생들은 더 많이 배울 텐데. 왜요? 그게 있어야만 천문학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망원경은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이 하나 있죠. 멀리 있는 걸 정확히 보는 그런 능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컴퓨터 과학도 컴퓨터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컴퓨터를 천문학에서의 망원경처럼 도구로 활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그런 이제 학문이다. 마치 생명과학이 현미경에 대한 학문이 아니고 화학이 비커나 시험관에 대한 학문이 아닌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도구에 대한 학문이 아니다. 이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고 또 이걸 활용해서 어떤 걸 발견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교육에 접목시키는 게 우리가 하는 일 같아요.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결국 이 교육을 듣게 되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선생님들도 아마 학생들의 변화를 눈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직접 보이진 않을 때도 많죠. 이게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100년 동안 가르쳐야 그 뒤에 나타난다고 하니 어떨 때는 당장 나타나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교육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그게 학생, 교육과정, 교사라고 합니다.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든 교사든 학생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왜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건지를 고민하는 것. 이게 교육과정이라면 이것들을 학생에게 잘 전달하는 게 이제 교사가 되겠죠. 아마 선생님들과 제가 이 자리에 만난 이유가 우리는 동일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 가르쳤냐 못 가르쳤냐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수업을 하고 나면 이번 수업은 좀 잘한 것 같고 또는 이번 수업은 좀 아쉬움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교육과정을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아, 내가 교육과정에서 하라는 대로 잘했어. 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나 또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전달했어. 그러면 잘한 거고 또 그렇지 못하면 좀 부족한 거고 또 개선할 점이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글쎄요. 저는 그게 저의 정신 건강에 제일 좋더라고요. 이런 어떤 정보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놀랍게도 1980년대에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된 건 대학 교육을 위해서 처음 시작이 됐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숭실대학교의 전산과가 처음 먼저 이제 만들어졌고 또 카이스트와 여러 대학이 이제 차례대로 만들어지면서 대학에서의 프로그래밍 교육이 처음 시작이 됐고 1990년대 90년에 들어서서 이제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기 위한 방안들이 발표가 되고 실제로 학교에 컴퓨터가 보급이 됐죠. 이 당시에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8비트 컴퓨터. 8비트 컴퓨터. 정말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게임도 하고 아니면 GW 베이직을 가르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시기에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당시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을 전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국민들로 만들겠어 라고 하면서 소위 ICT 교육 운영 지침이라는 걸 발표하고 이제 정보 교육이 선택 과목이지만 사실상 필수 과목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대학 교육이나 아니면은 특성화학교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2000년부터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초고속 인터넷망이 이제 깔리고 그리고 컴퓨터가 이제 PC의 성능이 놀랍게 향상이 되고 가격 떨어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단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등등한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 저도 이때 임용된 그 사이 그래서 아마 이 중에 이제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때 임용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정보 교과가 굉장히 중심 교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시점이 바로 2000년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놀랍게도 이 2000년에 제정된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 지침이라는 것이 2007년에 폐지가 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니야 폐지 안 되고 더 커질 거야라는 생각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 ICT 교육 운영 지침을 통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졌던 과목, 그 과목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대학에서 배웠던 프로그래밍이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아래 한글 같은 오피스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매뉴얼 교육에 좀 가까웠었죠. 그러니까 이 가르치면서도 난 대학에서 배운 게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걸 가르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사실은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르치는 일보다는 컴퓨터 AS 기사로 더 많이 활약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까 하는 걱정이 정보 교사한테도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이라는 이름으로써 소프트웨어의 활용법을 가르치는 교육은 결국 계속해서 살아남기는 어렵다라는 걸 이때 우리는 한번 크게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2007년에 이제 MB 정부 들어왔을 때죠. 정보통신 기술 교육이 폐지가 됐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정보 사회로 더 고도화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선 이 교육이 사실상 사라진 아마 이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 지금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저랑 같은 분들 뭐 공문도 계실 텐데 저희 과의 제 동기 중에 동기가 20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 빼고 다 정보로 임용이 됐어요. 왜냐면 많이 뽑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보 교사로 남아있는 사람은 공립은 한 명, 사립은 두 명밖에 없어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죠. 그러나 이런 어떤 이제 변화 속에서도 우리 정보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제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 또 많은 연구진들은 계속해서 이 교육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 또 시대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는 것과 맞물려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발표가 됐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필수화되었죠. 선생님들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이제 전문가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어요. 봤더니 정보과뿐만 아니라 기술점 과정 교과에서도 왔고 뭐 과학교과, 수학교과에서도 왔더라고요.
근데 그 회의가 무슨 회의냐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할 건데 어떤 교과에서 가르칠 건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굉장히 놀랍죠. 우리는 당연히 프로그래밍 교육, 알고리즘 교육인데 당연히 정보 교과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왠지 아시죠? 정보가 교과가 없었고 그리고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교원 수급 문제와도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술점 가정 교과에서는 임용고시에서 본인도 C 언어 프로그래밍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프로그래밍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거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때 당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는 건 이제 자명한 사실이었는데 어떤 교과에서 이걸 가르치게 되는지를 논의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펼쳐졌던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정체성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알고리즘 교육의 방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되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의하는 이런 어떤 트렌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었고 또 무엇보다 전문적인 교육 그러니까 몇몇 뭐 기술과정 선생님들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보 교과가 담당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함께 발표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 예를 들면 이제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 이런 게 개정이 됐죠.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이 개정돼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그전까지는 과학교육과 수학교육만 담당했었죠. 그런데 이 법이 제정이 되면서 정보교육까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담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그 뒤에도 다양한 것들이 이제 펼쳐졌던 거죠.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정보교육의 성격이 변화하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하드웨어나 아니면 응용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런 교육이었다면 지금은요,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그리고 데이터, 인공지능 중심으로 교육의 성격이 이렇게 바뀌어간 건데, 이걸 배우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걸 배워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역량, 즉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역량, 이 역량이 교과 교육의 목표가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이 컴퓨팅 사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교과가 필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교과의 내용 중에 변하는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가 변하는 것만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변하는 걸 가르치면 언젠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더 이상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알고리즘과 프로그램과 또 데이터와 인공지능 이런 어떤 원리들을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필수 교과가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걸 배워서 길러지는 능력이 전이가 가능한 능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배워서 과학에도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보를 배워서 길러지는 능력이 다른 교과나 또는 실생활의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돼야 된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바로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컴퓨팅 사고력이 우리 교과 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은 이 교육을 다른 교과에 뺏기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과가 선택해서 필수로 전환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 선택이 필수로 전환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지리라는 교과 아세요? 지리? 아시죠? 그런데 지리는 교과가 아니라 과목인 거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교과가 개설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교육과정 역사를 이렇게 펼쳐봤더니 지금까지 우리나라 1차 교육과정이 나온 이래로 선택이 필수 교과가 된 건 정보교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물론 시수가 굉장히 부족하죠. 굉장히 부족했죠. 또 지금도 부족한데요. 다만 이때 당시에 우리 교과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첫 번째, 시수를 늘려줄 테니까 선택으로 계속 할래. 아니면 최소한의 실수이지만 필수로 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필수로 해야 됩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지금 여기 후배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요. 후배 선생님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요. 선배 선생님들의 이러한 어떤 의사결정은요. 사실은 당장의 본인들을 위한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이 교과와 또 후배 교사들을 위한 의사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후배 선생님들도 임명돼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제 또 교육 과정이 나오면서 실수가 확대되고 또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인식 전환을 가져왔던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일단 필수 교과로 자리매김을 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실 실수가 부족한 부분, 굉장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학고까지 이렇게 교과의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그중에서도 사실 중학교 정보만 유일한 필수 교과이긴 했지만요. 중간에 인공지능 기초 과목이 진로 선택으로 2020년에 중간 개정이 된 것도 굉장히 큰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 교과가 이제 알고리즘, 또 프로그래밍, AI까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제 그런 과목으로서 초중고가 연계된 이런 어떤 성격을 갖게 된 것.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새로 등장하다 보니까 좀 고민들이 많고 또 오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교육이 뭐냐 하는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 어떤 교육이 뭐냐라는 질문에 답하려면요. 이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학생들이 뭐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가로 설명하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를 봐야 된다. 우리 정부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제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2020년에 나왔던 전국민 AI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 방안이라고 하는 정부 부처에서 나온 문건에 있었던 AI 교육 핵심 역량인데요. AI 교육도 역시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배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또 워낙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기르고 또 다양한 융합적인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또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변화 적응력과 그리고 이런 윤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공익적 사고력을 기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교육인데 잘 보면 기존의 정보 교육과 그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인공지능 교육은 정보 교과의 한 교육의 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전까지 이루어졌던 것이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최근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실은 굉장히 암울했었죠. 사실 필수화되었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여기 지금 51시간이라고 나온 건 초등 17시간과 중학교 34시간을 합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랑 비교가 엄청나죠. 일본은 지금 여기 280까지 더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2021년부터 초중고에서 정보를 모두 필수로 지정한 거였어요. 왜요? 2025년에 일본 수능의 정보가 필수로 지정됐습니다. 일본 수능이. 일본이 얼마나 보수적인 국가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적은 실수인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조차도 지역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교사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면 대구 지역과 여기 보면 충남 지역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사실은 2021년에 우리 교사연합회에서는 이 자료를 수집하여서 사실은 국정감사에 국가교육위원회에 검토 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은 묵과할 수 없다. 실수가 적은 것이 문제이고 적은 실수인데 이조차도 차별이 생긴다. 이거 굉장히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를 다닐지를 본인들이 고르는 게 아닌데 태어났는데 하필 A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뭐 못 배우고 태어났는데 B 지역에 태어나서 잘 배우고 이건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잖아요. 중학교는 필수라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정보교사 비율도 한번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 비율이라는 건 학교 수로 교사 수로 나눈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안타깝고 결국 이런 사회 상황들이 사회적으로는 인공지능 중요해, 정보 중요해, 소프트웨어 중요해라고 하면서
학교 안에서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 그런 것들이 입시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신문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전국 올림피아드에서 600점 만점을 받은 과학 영재고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내신 성적이 부족해서 서울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MIT나 스탠포드를 가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MIT나 스탠포드를 가는 학생이 서울대학을 못 간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 시론을 누가 쓰셨냐면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문병로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돼. 우리나라의 정말 엄청난 인재들을 정말 이렇게 다 외국으로 보낼 거냐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사회는 계속해서 변했죠. 특히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커진 점은 우리 교과한테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인공지능이 뭔지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거라고. 모방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한 거기 때문에 카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대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모방이 영어로 imitation이죠. 자, 이제 느낌이 오세요? 이 영화 제목이죠? imitation 게임이요. 모방한 거예요. 뭘 모방했냐? 요 세 가지를 모방합니다. 탐색, 추론, 학습하는 능력. 요 능력을 모방해서 인식, 판단, 행동할 수 있도록 구현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팅 시스템. 이걸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제일 처음 시작한 앨런 튜링의 이야기. 또 튜링은 튜링 테스트라는 걸 제시해서 인공지능의 어떤 방향을 제시한 사람인데요. 이 연결고리도 글쎄요,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학생들이 재밌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튜링 테스트는 뭐 다 아실 테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을 텐데 이 튜링 테스트는 완벽한 인공지능의 어떤 정의를 설명한 건 아니고 결국은 인간의 지능을 기계로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 흉내낸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지능도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앨런 튜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면 인공지능인가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회의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말을 그냥 흉내만 내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튜링 테스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지능형 에이전트, 그러니까 그냥 어떤 틀에 박힌 어떤 규칙대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주변의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지능형 에이전트 연구까지 이제 확장이 돼서 그동안 여러 족적을 남긴 에이전트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왓슨, 알파고 등일 텐데요. 어, 이세돌 씨가 알파고한테 4대1로 졌잖아요. 선생님들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4대1로 졌는데요. 이세돌 씨 이후에 수많은 바둑 기사가 알파고랑 바둑을 뒀겠죠. 지금도 둡니다. 그런데 한 명도 한 판도 못 이겼어요. 이세돌 씨는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이자 현재까지 마지막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세돌이 역시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그때의 알파고가 가장 안 똑똑한 알파고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세돌이 굉장히 운이 좋았다. 왜냐면 학습을 제일 적게 한 알파고잖아요. 제일 처음 나온 알파고니까요. 2023년 1월 달에 중국의 한 바둑 기사가 알파고를 이겼대요. 그럼 아까 제가 한 말이 틀렸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이겼냐면요. 알파고랑 밥 먹고 알파고랑 바둑을 줬어요.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이 인공지능을 잘 이용해서 인간의 지능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인공지능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창의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특히 이 생성형 AI의 등장은 인공지능의 파워가 이제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것에 어떤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GPT라는 게 2022년 11월 30일 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예전에 알파고 나왔을 때 정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어머님들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데 막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지금 알파 AI GPT 나왔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직업이 변하겠다. 왜?
알파고랑 GPT는 차원이 달라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제가 구글 트렌드로 분석을 해봤어요. AI라고 검색한 게 이거 파란색입니다. GPT라고 검색한 게 빨간색이에요. 보이시죠? 과거 20년 동안 어떻게 그래프가 나왔나 하는데. 그랬더니 최근에 확 올라간 거 보이세요? GPT가 올라가니까 AI도 올라갔죠. 그런데 알파고가 누구냐면요. 제가 좀 확대해 볼게요. 얘가 바로 알파고. 얘가 알파고. 보이세요? 비교가 안 돼요. 알파고는 바둑만 들고. 근데 GPT는 분야가 사실상 없잖아요. 엄청난, 엄청난 영향력을 앞으로도 더 끼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막연하게 또 이제 걱정하는 포비아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계가 만들어지면, 이건 이제 어떤 일을 도와주는 기계잖아요. 트랙터 같은 기계.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육체 노동에서 벗어나서 정신 노동을 할 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 이제 창의적인 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GPT가 시를 짓고 소설을 짓고 또 작곡을 하고 그림도 그린다는. 그래서 이게 창의적인 거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벌어지고 인간은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AI는 인간을 카피하는 게 아니라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고유의 능력이라는 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 고유의 능력과 이 기계의 능력을 잘 결합시켜서 우리가 할 일을 더 잘하고 더 우리의 지능을 확장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그림 잘 그렸죠. 요거 3시간 만에 그렸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여기 라이센스도 보이시죠? 네. 저 혼자 그린 게 아니라 달리랑 같이 그렸어요. 달리의 무료 크레딧이 구글 계정 하나당 20개 정도일 거예요. 제가 이거 그리려고 무료 구글 계정을 10개나 탔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와서 계속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AI를 뭘로 소개하면 될지 딱 알맞은 그림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AI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생들한테 그 지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니가 뭔가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 이걸 활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거고 또 그 판단과 책임은 인간한테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제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결국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더 멋지게 하되 거기에 대한 그런 판단과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이런 것들. 결국 이제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것이 AI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AI 시대에 사람이 뭘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만든 그런 교육이 인공지능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니까요. 서울대 총장님, 카이스트 총장님, 대입에 반영하라. 당장 이렇게 나오죠. 네, 대입에 반영하라. 선생님들 대입 개편안이 내년 2월 달에 나옵니다. 대입 개편안이 내년 2월 달에 나옵니다. 배정교육과정 대입 개편안을 말하는 거예요. 2028년도 입시요. 글쎄요, 어떻게 나올지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는데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이 교육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새 정부에서 작년 4월에 발표한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로드맵, 100만 인재 양성. 이거 딱 보시면 뭐 생각나세요? 저는 제가 이 얘기 몇 번 드렸는데, 율곡이의 10만 양병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쵸. 근데 10만 양병설은 망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임진왜란 나라는. 근데 이건 망하면 안 돼요. 또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거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가장 밑단에 있는 초중등 소프트웨어 소양 교육, 그러니까 기초 교육인 거죠. 그래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꼭지로 이렇게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종합 방안이 실제로 이제 발표가 됐던 거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중등 단계에서 디지털 교육을 소양 차원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표현은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필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비판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뭐 어떤 교원단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섭섭하다고 느껴질 만큼 이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 비판하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엄청나게 항의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 사과문 올리고 글 내는 그럼 뭐합니까? 신문기사 이미 다 퍼져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정보과학회 회장이신 나연목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걸 모든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 건 모두 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AI 개발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걸 바둑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기초교육을 초, 중, 고에서 배우는 것은 바둑으로 얘기하면 아마, 프로가 아니라 아마 30급에서 21급 정도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둑판과 바둑돌이 뭔지를 이해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런 교육을 국가에서 이런 교육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고 발표한 것을 안타깝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저도 안타까운데요. 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니까요. 이러면서 결국 이 주장이 더 이제 설득력을 갖게 되고 실제로 이제 초중등 단계에서 필수화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이제 지금 디지털 캠프, 새싹 캠프 이런 것들도 이때 발표됐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발표가 됐었는데요. 시수를 확대하겠다는 게 이미 이때 발표가 됐어요. 34시간으로 또 68시간으로 그리고 학교에서도 자율적으로 시수를 늘릴 수 있도록 총론 해설서나 각종 뭐 가이드라인에 다 수록을 하겠다라는 뿐만 아니라 정보 교사를 우선 배치하겠다라는 내용도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정보 교사를 많이 뽑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 내용이 발표된 시점만 해도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날짜가 8월 22일이잖아요. 근데 개정교육과정이 12월 22일 날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3달 전에 얘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022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봤어요. 사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참여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무려 전국의 국민 100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학교에서 학습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런데요, 학교에서 오히려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될 교육이 뭐냐라는 질문에 1순위는 인성교육, 2순위는요, 인문학적 소양교육이에요. 3순위는요, 진로 직업교육. 그것을 제외하면요, 4순위가 정보예요. 엄청나죠. 왜요? 앞서 얘기했던 인성교육, 소양교육, 직업교육 이런 건 교과교육이 아니잖아요. 교과교육으로서 유일하게 정보교육이 1등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여기서 이 파란색이 유독 높죠. 이 파란색이 뭐냐면 바로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정보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는 이런 주장은 사실 우리 정보교사연합회에서 2021년에 이 설문이 진행되던 시점에서 같이 설문을 진행했어요. 학생들을 5천 명은 뭐라고 물어본 건지 아세요?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 중에 너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목이 뭔지 모두 골라본다. 그랬더니 굉장히 안타깝죠. 1등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철없는 것들. 그런데 이 없음을 제외하면 1등이 바로 정보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학생들이 모두 다 정보를 전공한다는 뜻으로 이걸 체크한 게 본인들의 미래랑 관련 있는 걸 모두 체크하라고 하니까 정보가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그 설문조사에도 나왔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 그래서 이제 개정교육과정 총론 공청회에서 저희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8월 23일에 나온 걸 보니까 이게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제 얘기 꼭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개정교육과정 확정이 아니에요. 중간에 공청회에서 있었던 이 공청회에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윤광수 선생님이 직접 가셨어요. 선생님들이 이 공청회 유튜브로 라이브로 생중계했던 거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공청회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죠. 태극기 부대와 민주노총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서 막 고성 지르고 막 심지어 폭행 사건까지 벌어져서 공청회가 그냥 종료가 됐어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과는 확대가 확정된 줄 알았더니 할 수 있다라는 내용 정도로 이렇게 바뀐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뒤에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정보교사연합회에서는 정보교사연합회 홈페이지 그리고 컴과사 등을 통해서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강력히 주장해야 됩니다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국민참여 소통 채널에 우리의 의견을 굉장히 주장을 했었는데요.
정말 정보 선생님들 숫자가 적은 교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것, 글을 올리는데 동참을 해주셨어요. 여기 이거 글 쓴 거 참여하신 분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 이거 글 썼다. 네, 뭐 댓글도 좋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 댓글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걸 왜 올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선생님 때문일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은 이미 학생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미 기득권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인 거고, 또 후배 선생님들을 위한 거고, 우리 교과를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선생님들의 이런 목소리가 정말 크게 울림이 되었는지 너무나 감사하게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34시간 이상 편성 운영 한다. 또 68시간 이상 편성 운영 한다라고 확정 문장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일인데요. 저는 정말 우리의 노력, 그러니까 왜 예전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할 때도 물론 독립군이 있었지만 외세의 힘으로 독립을 했다 뭐 이런 막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 또 책임감도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두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노력해준 우리 자신들에게 큰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정교육 과정에 대한 영상을 한 편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영상을 보시면서요, 요 설문에 좀 응답을 해주세요. 지금 스마트폰 있으시죠? 네, 패들렛이 아니라, 네, 멘티미터인데요. 멘티미터에 이제 한번 접속을 해보십시오. 먼저 응답하지 마시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또는 다 보신 다음에 응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개정교육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걸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초중고 모든 교과에서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디지털 교육이 강화되고 초등학교에도 선택 과목이 도입됩니다. 또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에 맞춰 국어와 수학, 영어 수업 시간을 줄이고 선택 과목 시간을 늘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2022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늘린 겁니다. 먼저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업 시간에 20% 이내에서 학교에 자율성을 줍니다. 초등학교엔 처음으로 선택 과목이 생기고 체육이 없던 1, 2학년도 주 2시간 이상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즐거운 생활 수업을 확대합니다.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기를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줄여 한 학기만 실시하고 대신 3학년 2학기를 고교 진학을 위한 진로 연기학기로 운영합니다.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도 강화됩니다.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을 정보나 실과 시간으로 편성하고 고교에는 정보 선택 과목을 신설합니다. 언어와 수리, 디지털 소양을 2030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 소양으로 삼고 모든 교과 교육 과정을 통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2025년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고등학교는 가장 크게 바뀝니다. 수능 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와 사회, 과학의 수업이 2학점씩 줄어듭니다. 남는 시간은 다양한 선택 과목으로 구성해 고교 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논란이 됐던 한국사는 6학점을 유지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해보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목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수준의 다양성도 같이 가보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고요. 새 교육과정은 2024년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 2025년도부터는 중고교에 적용되며 이에 따른 대입제도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바뀌게 됩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네, 다 보셨을 텐데요. 예,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 요 멘티미터에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그런 건데요. 네, 지금 바로 한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는 동안에 제가 현재 결과를 화면에다가 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좀 할게요. 네. 사실은 제가 요 설문을 2020 지금 선생님들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 자리에서 많은 선생님들께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정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네요. 네, 지금 한 25명, 네, 30명의 선생님들께서 지금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역시, 네, 제일 중요한 게 정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 또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율성, 고교 학점, 디지털 소양, 선택 과목, 국영수 감축.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이번 개정 교육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부터 좀 빠르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계속 해주고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개정교육과정의 중점 사항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건, 왜냐면 나머지는 사실은 지난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좀 눈에 띄는 게 이 디지털 하는 데서. 그리고 학생의 삶,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고교학점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 디지털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브로셔, 홍보 자료를 보면 정보과가 거의 세 번째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언급이 되더라고요. 정보과는 컴퓨팅 사고력을 이제 신기술을 이용해서 더 많이 기르게 될 거고, 융복합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그리고 이제 시수도 확대돼서 더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된다. 그다음 고등학교의 교과가 신설되고 과목도 더 늘어났다. 이런 내용들이 교육부의 홍보 자료로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아주 중요한 굵직한 문건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이번 개정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디지털 기초 소양이라는 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국가교육과정에서는 기초 소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었어요. 않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죠. 바로 3RS라는 거잖아요. Read, Write, Arithmetic이요. 그런데 이번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소양, 기초 소양은요, 세 가지예요. 보이세요? 언어 소양, 수리 소양, 그리고 디지털 소양이라는 거예요. 그 디지털 소양이 언어 소양,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나다, 기억, 니은, 디귿 이거나 아니면 뭐 덧셈 뺄셈만큼 중요한 모든 아이들이 길러야 되는 소양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르는 게 우리 모두의 이제 어떤 과업이 됐는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되는 건 모든 교과에서 다 디지털 소양을 강화한다. 정보는요, 시수를 더 늘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무엇인지 선생님들이 바르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그림이에요. 선생님들 우리 교과에서 시수가 늘어나지만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쳤을 때 다양한 교과의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다른 교과와 융합하거나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교과에서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을 더 심화 확장해서 배우고 배운 거를 다른 교과 교육에서 융합해서 또 써먹는 거예요. 왜요? 다른 교과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걸 연계하고 융합해서 가르치고 싶은데 선생님은 준비할 수 있지만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길러야 되는 능력은 다시 정보교과에서 기르는 거고, 정보교과에서 길러서 다른 교과에서 써먹고, 다른 교과에서 써먹고 싶으면 다시 정보교과에서 기르고, 이런 선순환 모델이 완성됐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정보교과의 시수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정교육 과정에선 초중고 모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에서는 기존 17시간이 34시간, 중학교에서는 68시간, 모두 권고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확정이 됐고요. 고등학교에서는요, 대상의 교과가 신설이 됐어요. 선생님들 아까 얘기했지만 지리는 교과가 아닙니다. 과목이죠. 물리, 화학, 지구화학, 생물 모두 다 과목입니다. 교과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교과가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 이번에 개정교육과정 추진될 때
지리교과랑 또 과학에 있는 그런 과목들이 다 교과를 만들어 달라고 엄청나게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모두 다 반영되지 못했죠. 유일하게 정보교과만 신설이 됐죠. 이것만 봐도 이번 개정교육과정에서 우리 교과가 얼마나 큰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아주 큰 책임감도 함께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쪽을 보면요. 왜 늘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자, AI, 빅데이터 보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34시간이었는데 중학교에서 34시간이 좀 귀전처럼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이고, 또 34시간 더 붙여서 AI 배우고, 또 초등학교도 17시간에서 17시간 더 붙여서 인공지능 배우고, 이런 식으로 더 확대가 됐다는 게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는요,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급에 계시던지 간에 인공지능 교육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공지능을 가르쳐야 돼요. 사실 부담스럽죠. 왜요? 학부 때 인공지능을 학부 과목으로 배우지를 않잖아요. 저도 사실 운이 좋아서 제가 이제 교직 4년 차 때 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이제 석사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배울 기회가 있어가지고 좀 운이 좋아서 인공지능을 좀 빨리 배우긴 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는 배울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전공을 아이들한테 대학에서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소양 수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이게 우리 교과 교육 과정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교과 역량이 바뀌었습니다. 자, 기존 개정 교육 과정, 아마 최근에 임용고시 붙은 분들은 이거 막 달달달 외우셨죠. 네,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역량은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제 막 임용고시에 이런 거 막 출제가 될 텐데요. 컴퓨팅 사고력은 가장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둘 수밖에 없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정보 문화 소양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디지털 문화 소양이라고 좀 트렌디하게 바뀐 거고요. 그리고 협력적 문제 해결력은 얘네들과 좀 등가로 있을 만한 역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배제가 되었고, 그런 것들은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인공지능 소양이 따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상하죠? 왜요? 아까 인공지능 교육도 컴퓨팅 사고력 기르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따로 소양이 있어요? 아, 이건 왜 그러냐면요. 원래는 인공지능 소양도 컴퓨팅 사고력 안에 포함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번 개정교육과정에서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인공지능을 너무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우리 교과에서 인공지능 소양을 하나의 교과 역량으로 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건 정보 교과 거다라는 걸 아주 강조하기 위한 다소 좀 정치적인 그런 접근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인공지능 소양은 여기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급별로 초등학교의 실과에 기존에는 중단원 정도였다면 이제는 하나의 단원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더 많이 배우고 온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대로 안 배우던데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 거 알아요. 저도 중학교 1학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올해 다르고 작년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재작년과 작년 올해가 또 다른 것 같고 내년 내후년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정교육 과정이 들어가는 시점이면 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더 잘 배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정보는 그대로 있고, 고등학교엔 안타깝게도 필수 과목은 없지만 교과가 개설되면서 일반 선택의 정보와 그다음에 중간 개정으로 들어갔던 인공지능 기초, 그리고 과학고 학생들이 배웠던 정보과학이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일반계 학생들도 정보과학을 전부 다 편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과학이라는 과목이 신설되었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교과가 과목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과만 과목이 하나, 그리고 2개 과목이 신설이 됐고, 사실 인기초도 중간 개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3개 과목이나 신설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하나, 인공지능 기초가 드디어 정보 교과 안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 기초를 무슨 교과에서 가르쳐야 되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란이 벌어질 이유는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목들의 성격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글씨가 좀 깨알 같아서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중고,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과학, 소프트웨어 생활, 이 둘, 넷, 5개 과목, 정보과학을 제외한 이 5개 과목 모두 인공지능 내용이 포함되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모두 인공지능 내용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인공지능 기초 이미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죠? 인공지능 기초의 목표가 비켰습니다. 인공지능 기초를 더 이상 응용 소프트웨어 활용해서 가르치는 과목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기초도 이제 정보과답게 프로그래밍으로, 파이썬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 큰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고등학교 정보 교육과정에서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교육과정에서 명시하진 않았지만 암시적으로 파이썬으로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스, 객체, 인스턴스 이런 개념을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가 다 파이썬으로 쓰여질 거예요. 뭐 지금 여기 교과서 집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하나는 고등학교 정보에서 파이썬을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등학교 정보에서 파이썬을 안 배우고 또 정보를 선택하는 학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초가 꼭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게 아닌 걸로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고등학교에서의 정보가 여전히 선택이지만 사실상 필수에 가까운 선택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이제 모든 학생들이 정보를 이수해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인기초에서도 여러 예를 들면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을 코딩으로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생님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앞서 2000년대 초반에 응용 소프트웨어 교육하다가 우리 교과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을 답습하면 안 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교육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죠. 우리 교과의 아주 고유한 영역,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그리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이 부분이 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고, 특히 코딩을 못하는 정보교사, 이건 사실은 정보교과 이외의 교과 선생님들이나 사회에서 굉장히 정보교과를 깎아내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글쎄요, 정보 선생님들 사이에 코딩 실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선생님들 중에 정보 선생님들만큼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교과 전체로 봐도 정보 선생님들은 두루 다 잘하시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코딩 실력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인공지능까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계에서도 정보과학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기회가 되실 때마다 코딩을 조금 더 좀 준비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고 또 혼자 하기 어려우면 함께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중학교 편제는 그대로 680시간인데요. 저희가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정보 수업 시수, 기존에 34시간 이상 확보된 시수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학교 자율시간 등, 그런데 이번 개정교육과정에서는요, 창체도 교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체에서도 교과 시간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 자율시간으로 또 교과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당연히 교과로만 확보를 하는 거겠죠. 그죠? 선생님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교과로 68시간 이상 확보하고 나머지를 창체나 자율시간에서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안이라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율시간으로 해보면 어때? 이런 제안을 한다면 조금은 좀 힘든 내색을 좀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만약 자율시간으로 편성을 해버리면 정보가 아니라 새로운 과목을 또 개설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68시간을 34시간은 정보, 34시간은 자율시간 이렇게 하면 34시간은 정보 과목, 34시간은 나머지 다른 고시외 과목을 편성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 부담, 평가 부담, 그리고 결국 그것이 교수 학습의 퀄리티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문학생과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고, 그리고 교육부에 민원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것이 이렇게 좀 굳어지는 그런 분위기라는 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은 이제 세종시는 제가 알기로는 실수가 비교적 다른 시도에 비하면 많이 확보된 시도라고 들었는데요.
어쨌든 뭐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최대한 교과 실수, 만약에 교과 실수보다 플러스 알파로 간다면 자유 시간보다는 창체해서 가져오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오해하실까봐 얘기하는데 고등학교는 창체해서 교과로 실수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영수 실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이게 가능해요. 20% 내에서. 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셔서 나중에 학교 교육과정 편제 시에 꼭 잘 싸워서 이기시길 당부드리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보이시죠? 정보가 교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줄어든 것들이 지금 눈에 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까 여기 공통 과목이 줄어들었다는 게 이제 이런 얘기. 근데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교과 영역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여기 지금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선택 과목 이렇게 애들 선택하라고 이제 설문할 때 있잖아요. 그때 뭐 탐구 영역이라고 해서 탐구 과목끼리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서 과학은 뭐 과학끼리, 사회는 사회끼리 이렇게 묶잖아요. 그건 왜 그랬냐면 2015 때는 탐구라는 영역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22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 교과가 어떤 교과라도 꼭 정보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도 어떤 교과라도 서로 묶여서 선택 체계 선택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 못하면요 그냥 막 우기는 사람한테 또 당하시게 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체계가 기존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전문 교과 1이었는데 우리는 공통 과목이 없었죠. 이 공통 과목이 이제 필수 과목인데요. 이제 개정에서는요 융합 선택이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소프트웨어 생활이라는 과목이 생겼는데 저희 이 두 과목이 지금 신설 과목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으로 정보 과학이 과학고에서도 물론 배우지만 일반계에서도 배울 수 있는 보통 교과로 내려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2022에서는 전문 교과라는 표현은 특성화 학교의 과목에만 쓰는 표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 교과 1, 2 이런 표현이 이제 없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과학은요 인공지능 심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초 배우고 배우는 인공지능 심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배웁니다. 그다음에 이 소생은 뭐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생활은 뭐냐면 정보를 배우고 나서 시수가 부족해서 사실은 뭔가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도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정보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다양한 융합 프로젝트를 해보는 과목. 내용을 새로 배운다기보다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 이 과목은 아주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고등학교 생들 잘 기억하십시오. 문과생을 위한 정보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과생도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는 과목. 그리고 정보를 전공할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나는 수학을 전공할 거야. 그래도 그래도 정보가 나한테 중요하긴 할 텐데 할 때 그때 배울 수 있는 과목. 이 소프트웨어 생활을 여학생들이나 문과생들을 위해서 편성해 주면 아주 좋은 과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생활을 줄여서 소생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저는 이 과목이 우리 교과를 소생시킬 수 있는 과목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번 교육과정에서 문서 체제도 좀 바뀌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핵심 아이디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선생님들 나중에 교육과정 문서를 보실 때 핵심 아이디어를 먼저 딱 보세요. 영역별로 핵심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이 영역을 왜 배워야 되는지가 적혀져 있어요. 결국 선생님들이 이걸 보면 이 영역의 성격을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그 다음, 기존의 교육과정 내용 체계가 지식 이해랑 과정 기능으로만 돼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가치 태도까지 이렇게 3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왜 배워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과 어떤 태도를 함양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교육과정을 이제 보실 때 이런 것들을 보면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서 체계의 변화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정보 과목의 연계성인데요. 중고 정보 과목은 영역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역 개수가 2015 때 4개였죠. 네, 2022 때는 5개로 늘었습니다. 뭐 때문에 늘었는지 바로 보이시죠?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하나의 단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양이 생각보다 큰 거죠. 자, 그리고 보면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의 이름이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좀 잘 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정보 문화, 디지털 문화와 컴퓨팅 시스템의 영역의 순서가 묶였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실 때는 얼마든지 재구성해도 되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지금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뭔지 배울 수도 않았는데 갑자기 디지털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하고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다 배운 다음에 해야 된다.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직 뭔가 배운 게 없는데 윤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게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런 성격의 단원들은 대부분 다 마지막 단원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고등학교 정보 과목은요, 중학교 정보랑 연계해서 더 심화된 어떤 전문적인 내용으로 학습하는 것이고, 이것이 뒤에 나오는 고등학교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들의 길잡이가 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실과에 아까 하나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알고리즘 표현이 초등학교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실생활 문제 해결, 디지털 아날로그가 초등학교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초등학교로 내려갔다라는 점을 보이시죠? 이게 초등학교로 내려간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것도 초등학교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내용이 사실 정말 좀 과하게 말하면 한 3분의 1 정도 초등학교로 다 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고등학교 게 또 초등학교로 내려갔다, 중학교로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입출력, 변수도 초등학교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순차, 반복, 선택, 이것도 초등학교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잘 못 가르치던데라고 우려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 마음이 이해 안 되는 건 알죠. 그런데 그런 마음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마치 하나도 안 배운 것처럼 애들한테 가르치게 되시면 어떤 아이들은 배운 걸 또 배우게 되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정말 가르쳐야 하는 걸 가르치시는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고민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는 또 정보과학과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정보과학은 이번에 나온 과목 중에 유일하게 인공지능이 없는 과목입니다. 인공지능이 없고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그리고 프로젝트 과목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들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 생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과목 용선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과 또 데이터 모델링을 배우는데 코딩을 같이 해서 배우는 거다라는 게 기존의 인공지능 기초랑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고정보에도 정렬과 탐색이 나오는데요. 정렬과 탐색도 코딩하라는 내용이 고정보에 나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날 코딩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있는 코드를 불러와서 실행해 보는 정도라도 해봐라 라고 교육과정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과의 정체성을 여러 곳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에서요. 예전에는 변수가 초등학교에도 있었고 중학교에도 있었고 고등학교에서도 있었고 막 이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초중고의 위계가 초등학교는 엔트리, 중학교는 뭐 스크래치, 뭐 고등학교는 C형, 뭐 이런 식으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언어를 배우든지 간에 동일한 어떤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 함수를 배우면 함수가 중학교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함수라는 개념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안 배운 걸 또 배우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영역들을 제가 쭉 늘어나 봤는데요. 아까 제가 요 디지털 문화가 마지막 단원으로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또 이런 것들이죠. 인공지능의 사회적 역량, 이런 것도 마지막 단원 쪽에 내려왔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들 보시면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것도 큰 변화입니다. 우리 교과의 진로 선택이나 용선 과목들은 마지막 단원이 프로젝트 단원이라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들도 좀 많이 수집을 하셔야 되고,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르치시는 그런 연습들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소프트웨어와 생활은 모든 단원이 다 프로젝트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만큼 이런 융합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고등학교에서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 학점이 17회가 아니라 16회로 줄어든다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수업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기준 이수 단위가 5단위에서 4학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고정고를 가르치실 때의 시간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적은 시간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사실 지금 학교에서 고등학교 정보를 대부분 4단위나 3단위, 3단위 편성도 많이 하시고 4단위 편성도 많이 하시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이거를 저희가 지금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 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기준 이수 단위가 이제 이렇게 되고 기본적으로 학기 단위 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보 과목을 예를 들면 1학년 1학기에 편성할 때 4학점으로 편성을 해줘야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데 그걸 마이너스 1을 하면 3학점이 돼버리잖아요. 이러면 기존의 기준 이수 단위가 5단위였던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적은 단위수가 돼서 4학점 편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평가 제도가 바뀌죠. 근데 고등학교생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등학교는 기존에는 고등급 체제였잖아요.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해서. 그런데 고교 학점제는 학생 선택권이 보장이 되는 건데 사실은 기존에도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체제였어요. 선택권이 넓지 않았을 뿐이지. 이 선택권을 넓히면서 반대로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게 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됩니다. 이건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절대평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5등급 평가입니다. 5등급 평가. 그래서 이제 A, B, C, D, E. 근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수가 있다라. 이 부분 때문에 핵심교원 연수나 선도교원 연수에 참여하셨던 고등학교생들이 상당히 좀 암울해지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업 횟수가 3분의 2 이상이 안 되거나 근데 이건 지금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수업 일수라고 한다면 이건 수업 횟수예요. 횟수. 과목별로 바로가 그 다음에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이 안 되면 근데 이 40%가 뭔지는 교사가 정하는 거잖아요. 성취 수준을.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 지금 사실은 굉장히 교사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사실은 굉장히 회의감도 많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 미수 제도 도입 때문에 미수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애매한 그리고 불편한 상황에 처해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는요.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을 지금 강조하는 건데요. 미수 제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교육과정에다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 놨다는 걸 선생님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미수를 어떻게 예방하면 좋은지. 왜냐면요. 교육과정대로 해서 미수를 예방할 수 있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육과정대로 해서 발생하는 미수는 선생님들의 책임 소지가 적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좀 기억하시고 교육과정을 꼭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과목들을 고등학교에서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자율적인 편성이 원칙이죠. 근데 이제 우리 교과의 과목이 5과목인데 이걸 어떻게 편성할 거냐 이런 것들이죠. 물론 전문교과 특성화 과목을 일반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매 학기마다 이렇게 편성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편성하는 게 가능해?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편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편성하면 1학년 1학기 때 정보를 안 배운 애들은 뒤에 거 과목을 선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얘는 그냥 과목의 어떤 연계성만 보고 편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학기의 정보를 편성해 주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편성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학생에 따라 이렇게 편성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C학교에서 이렇게 두 과목을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그래서 한 학기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이제 학교의 성격에 따라서 소생을 이렇게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소생을 먼저 한다는 건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물론 뭐 교과서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교과서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건 교육과정이지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께서 재구성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는
정보보다 인공지능 기초를 선의수할 수 있도록 편성할 거야 라고 한다면 학생들한테 파이썬을 배울 기회를 주셔야 돼요. 개정교육 과정에서의 인기초나 데이터 과학은 파이썬을 배우지 않고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에이 그냥 하지 뭐 예전에도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배운 것과 그리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배운 내용이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죠.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진 만큼 책임감도 커진 거죠. 대신 굿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정보교과 담당 교원을 확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나온 교육부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겠다. 선생님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저는 진짜 글쎄요, 세종시 선생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뭐 전북의 어떤 선생님은 8개 학교에 순회를 나가시고 경북의 어떤 선생님은 11개 학교에 순회를 나가시고 그런 분들한테 뭐 실제로 정말 한 학교에 1명씩 배치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요. 고등학교 정보가 사실상 이렇게 되면 필수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정보사회와 컴퓨터가 사실상 선택인데 필수였던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올해 이게 사실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네, 올해 임용고시 TO가 작년보다도 엄청 늘었죠. 얘네 둘을 다 합쳐버리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면요. 2000년대 초반에 정말 많이 뽑았을 때를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국영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현직 교원이 전과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세종시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시도 상황 말씀드릴게요. 정보로 전과하는 교원이 과거에는 예를 들면 특성화학교의 상업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셨는데 지금은요. 제일 많은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 선생님이세요. 제일 많은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 선생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정보교과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점도 의미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영어 교과의 정체성도 많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한테 또 다른 숙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신규 선생님들이야 잘 아시죠? 요즘 신규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야 걱정이 없는데 이렇게 또 전과에서 오신 선생님도 전과를 하면 같은 교과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이런 교과 연구회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같이 좀 공부하고 나누고 함께 좀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과에게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가 뭐 교부제나 어떤 플랫폼 문제인데요. 정부가 올해 2월 달에 발표했었죠. AI 디지털 교과서. 여기에 정보 교과가 포함이 됐다는 부분. 그런데 어떤 교과가 포함됐는지 보면 굉장히 놀랍죠. 수학, 영어, 정보입니다. 근데 귀찮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박수 칠까요? 저는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수학이랑 영어랑 정보가 나란히 있다. 왠지 국영수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수학생, 영어생들은 싫어하세요. 지금 이거. 근데 우리 정보는요.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1월 달에 제가 이 전화를 받았어요. 정보 교과에도 이게 필요하냐? 엄청 필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라고 저희 엄청나게 좀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교과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길 바랬고 또 하나는 정보 교과가 끼지 않으면 수학 영어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어떤 사례를 보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과가 중심이 돼야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교과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옛날이랑 좀 다르다. AS 기사를 하자는 게 아니죠. 이 디지털 교육이라는 거대한 교육 프레임의 중심에 서 있고 또 그 중심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저는 이제는 중심 교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옛날에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이 영상 유튜브에 가면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 네, 지금 저 커버고 보이시죠?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안 가르쳐지고 있는 이런 걸 영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빠진 교육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각하는 방법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것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프로그래밍은 문학이라고 했어요. 문학.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트라고 했어요. 그리고 리터레이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치는 건 한글을 가르치는 거고요. 우리가 한글을 어릴 때 빼지만 더 이상 한글을 배우진 않잖아요. 그럼 그 뒤부터 뭐 배웁니까? 한글을 배워서 읽기, 쓰기, 말하기 이런 거 배워요. 자기 생각 표현은. 우리가 가르치는 프로그래밍은 여기에 강점이 있어요.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AI 모델링을 할 때도, 그리고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도,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도, 자기가 생각한 것을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할 수 있는 문학 작품 한 편을 멋지게 쓰는 것. 이런 어떤 프로그래밍의 어떤 정말 멋진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우리의 사명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보여주셨던 40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입니다. 사실 제가 나온 영상 중에 조회수가 제일 많은 건 80만짜리도 있는데 김광쌤이 그걸 모르시고 제가 이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는 아이들도 어딘가에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그리고 기회 균등 측면에서 학생들이 모두 다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우리 정보 교사들입니다. 기회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또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해요. 우리한테 많은 기회가 주어진 만큼 책임도 아주 큰데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문구를 준비해 봤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리 갈 사람들이고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것처럼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또 함께 나아가서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을 돕는 그런 정보 교육을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도 보이시나요? 아, 네, 보이는군요. 네. 다른 선생님들 또 들어오셨군요.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훈현 선생님이 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수업 사례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 또 정보교육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곧 맞닥뜨려야 되겠죠. 어떻게 수업해야 된다, 어떻게 정보교육해야 된다라는 거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나 여기에서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교육, 코딩 교육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보교사연합회에서 그런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기울이고 있거든요. 회장님, 우리가 노력 기울이는 것 중에 올 겨울에 있을 또 하나의 이벤트 있죠? 잠깐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코딩을 배우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뛰어난 학생들은요, 대회에 나가서 막 상을 받고 거기에서 이유를 찾아요. 그런데 보통의 학생들은 나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양민학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애들이. 네, 양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정보교사연합회에서는 학교에서 정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래밍 챌린지, 스쿨 프렌즈 프로그래밍 챌린지, 학교 친구 프로그래밍 챌린지라는 챌린지를 지난 2년 전부터 개최하였습니다. 시도 교과연구회와 연합해서 2년 전에는 제주, 작년에는 경북, 안동에서 개최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1월 달에 전북, 전주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북 학생들은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하는 거고요. 전북 이외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요, 여기에 참여하는데 오픈북으로 참여를 합니다. 오픈북. 그리고 또 하나는요, 1등, 2등도 물론 상이 있는데요. 상이 뭐냐면 제주도에서 할 땐 제주 감귤 초콜릿 이런 게 상이었어요. 경북에서 할 땐 뭐 안동 하회탈 이런 게 상이었어요. 네, 이번 전주는 뭐 워낙 많잖아요. 전주 비빔밥을 보내줄 수는 없고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1, 2등만 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상이 있냐면요. 대회 당일날 줌에 가장 먼저 접속한 학생도 상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끝까지 문제를 푼 학생도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력뿐만 아니라 열정, 그리고 참여도, 노력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상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러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올해 저희 2023년도 SFPC는 넥슨에서 무려 3천만 원 후원을 확정해 주셨어요. 넥슨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넥슨에 직접 가서 후원 제안을 해서 후원 승낙을 받아가지고 선생님들 또 학생들 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 했으니까요. 근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2021년도에는 500명, 작년에는 1000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회에 1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학생들이 그냥 프로그래밍을 즐길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